장혁중이 406호 병실 문을 열고 정임을 발견하는 순간 무릎을 꿇듯 깊게 인사를 합니다. 30년 전 수술대 위에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임은 당황하며 누구시죠? 라고 물었지만 장혁중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의사가 될 수도 없었고요. 병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한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에게 버려져 홀로 요양원에서 지내던 한 할머니가 국립의료원 의료진 전원을 기립시킨 충격적인 정체와 그분이 평생 숨겨온 감동적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서울 근교 언덕배기에 자리한 은빛 요양원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택시기사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가 맞나요? 가족분이 마중 안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유정임 86살이었습니다. 키 작은 체구의 등이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빛바랜 검정 코트 안에 입은 회색 스웨터는 여러 번 손빨래를 한 듯 보였고 흰머리는 고무줄로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에는 오래된 갈색 가죽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방 모서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손잡이는 테이프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가방 안에 정임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로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과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같은 사랑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접수 창구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직원은 정임을 대충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입소하러 왔습니다. 입소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없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직원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할머니라니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혹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세요?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정임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은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돈은 있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서류 작성하세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정임 앞에 놓였습니다. 입소 신청서부터 건강상태 확인서, 응급상황 연락처, 보험 관련 서류까지 연락처란에는 공란이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쓸 번호가 없었습니다. 한편 로비 한쪽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들 가족과 함께 입소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손자까지 함께 온 3대가 직원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혈압약 꼭 챙겨주세요. 어르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우리 자주 올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임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또박또박 정자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이에 비해 손 떨림도 없고 글씨체도 반듯했습니다. 할머니, 응급상황 연락처는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하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서류 작성을 마친 정임에게
간호조무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병실 안내해 드릴게요. 4인실 배정받으셨어요. 복도를 걸으며 간호조무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참, 보호자 없으시니까 용돈이나 간식 같은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가족들이 자주 오거든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406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세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모두 정임을 쳐다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침대는 창가 쪽으로 드릴게요. 정임의 자리는 창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과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옆 침대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올 예정이세요? 아니요. 간단한 대답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어색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복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침대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온 분, 아들이 온 분, 손자가 온 분까지 저마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임의 침대 주변만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시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여생을 마치면 돼.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정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할머니 말입니다. 은빛 요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좀처럼 병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저마다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정담을 나누었지만 정임만은 늘 혼자였습니다. 유정임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부르는 소리에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가족이 한 번도 안 왔더라. 아마 연락이 끊어진 모양이야. 참 서글프네. 정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식당에서도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맛은 없었지만 꾸역꾸역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청에서 나오신다고 했지? 시설 점검 꼼꼼히 하고 어르신들 컨디션도 확인해봐. 네, 원장님. 그런데 김기 관장님도 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김기 관장은 이 지역 의료복지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들을 순회하며 점검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까칠하기로도 소문났지만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점심 무렵 김기 관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대체로 양호합니다. 다만 새로 입소하신 분 중에 좀 적응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데요? 406호 유정임 할머니요. 가족도 없으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세요. 김기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일행은 406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한 후 들어서자 4명의 어르신이
각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정인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김기관장입니다. 김기관장은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임이 돌아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괜찮습니다. 김기관장은 정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재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살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임의 왼쪽 팔뚝에 희미하게 보이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문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기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문신은 분명히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아니 더 정확히는 의료부대에서 봤던 마크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문신은? 김기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이거 군 간호장교 마크 아니에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기관장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군 간호장교 문신이라니. 그것도 저렇게 오래된 것을 보면 상당히 과거의 일일 텐데. 혹시 한국 전쟁 때의 일일까요? 어르신, 혹시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는지 기억 안 납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원장이 김기관장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기관장님, 다른 곳도 봐야죠. 김기관장은 아쉬워하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이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신원도 확실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요. 다만 연고자가 전혀 없다는 게 좀 그렇죠. 군 관련 경력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김기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군 간호장교 마크였는데.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할까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온 정임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 할머니, 정말 군대 다녀오신 거예요? 옆 침대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와, 그 시절에 여자가 군대를 다녀오시다니. 대단하세요. 하지만 정임은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깜깜한 밤 정임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기관장이 자신의 팔뚝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던 그 표정이 말입니다. 제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정임은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김기관장의 방문 이후 요양원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406호 유정임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팔에 군대 문신이 있다던데? 설마 그 나이에 군대를 다녀왔다고? 김기관장님이 직접 확인하셨다니까. 이런 수군거림 속에서 유독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입 간호사 김주연이었습니다. 28살의 주연은 간호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였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주연은 며칠째 정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곱고 자세도 반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 혈압 측정 시간이에요. 주연이 정임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혈압을 재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사셨어요? 서울이요. 서울 어디세요? 저도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냥 서울이에요. 정임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연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혈압을 재면서 정임의 팔을 자세히 봤습니다. 소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 간호장교 문신이라니. 그 시절에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연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에서 정임의 기본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유정임, 1939년생, 서울 출생. 그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과거 의료 기록 같은 건 없나요? 선배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건강상의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양원 들어오기 전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가져와야 하는데 저 할머니는 혼자잖아. 주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는 과거 의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 관련 의료 기록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주연은 조심스럽게 국립의료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요양원 간호사 김주연입니다.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저희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의 과거 의료 기록을 조회하고 싶어서요. 어떤 분이신데요? 유정임 할머니세요. 1939년생이고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담당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런 조회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군 의료 기록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군 의료 기록이요? 더욱 까다로워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주연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과거에 그분과 관련된 특별한 기록이나 사건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잠깐만요. 유정임이라고 하셨죠? 1939년생? 담당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 요양원에 계세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닙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주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틀 후 오전이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명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관리직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의료원에서 왔습니다. 접수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섰습니다. 이름표에는 장혁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5살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유정임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까? 유정임 할머니요? 네, 계시는데요. 정말입니까?
장혁중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조회 전화를 받았는데 확인차 직접 왔습니다. 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혁중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정임 선생님은 저희 국립의료원 창립 당시부터 관련이 깊은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여기 계시다면 꼭 뵙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안내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일행이 406호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장혁중의 마음은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일까요? 전설 속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혁중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406호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장혁중이 먼저 들어서고 뒤이어 국립의료원 관계자와 요양원 원장, 그리고 호기심에 찬 직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4명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의 놀란 어르신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혁중의 눈이 침대들을 하나씩 훑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가 침대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장혁중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임이었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고든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장혁중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분이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그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유정임 선생님, 장혁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임은 장혁중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장혁중이 무릎을 꿇듯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90도가 넘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장혁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장혁중입니다. 국립의료원 외과과장이고요. 장혁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수술대 위에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임의 눈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대생이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장혁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6시간 동안 혼자서 수술을 집도하셨습니다. 어떤 의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장혁중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직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살아남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정임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장혁중이 다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살려주신 이 목숨으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술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요양원 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초라한 할머니가 의사를 구한 전설적인 인물이라니요.
그런데 선생님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사라지셨어요. 병원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장혁중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국립의료원 창립 당시 기록들을 뒤져봤더니 선생님 이름이 있더군요. 요양원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국립의료원 창립 멤버라니요. 선생님은 한국 전쟁 때부터 군 의료부대에서 복무하시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죠. 기록 속 전설이었는데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제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임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놀란 표정으로 정임을 쳐다봤습니다. 신입 간호사 주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정임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은 전설적이었어요. 불가능한 수술도 해내시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기적처럼 살려내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장혁중의 말에 병실 안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정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라뇨.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의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살린 수많은 환자들도 결국 선생님이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기억 안 나요.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혁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해요.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우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 의료계의 전설이세요. 후배들이 알아야 해요. 그만해요. 정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장혁중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의료원 사람들이 와서 406호 할머니에게 깊게 인사했다는 이야기가 요양원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혁중의 방문 이후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정임을 보는 눈빛이 바뀌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더욱 움츠러들기만 했습니다. 관심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전화 왔어요. 간병인이 다급하게 정임을 찾았습니다. 정임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아든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서영, 정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서영아,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언론에서 연락이 와서 정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이라니? 어머니가 전설적인 의사라는 기사가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 서영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기자들이 저에게도 연락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졌다니요.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단독 뉴스가 나갔습니다. 은빛 요양원에 숨겨진 전설의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요양원 전경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군 의료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전설적인 간호장교 유정임 씨가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정임의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유정임 씨를 두고 의료계의 전설이라고 표현했으며 그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의사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유정임 씨의 가족을 수소문한 결과 외동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막에는 한서영 52, 유정임 씨 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과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군 의료부대 출신이라는 걸 모르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요양원 직원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입 간호사 주연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요. 주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선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 딸분, 할머니를 데려다 드린 분 아닌가요? 주연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맞아요. 한 달 전에 직접 오셨던 분이에요. 간병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때 저한테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잖아요. 직원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서영이 직접 정임을 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계획이세요? 기자의 질문에 서영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일단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시니까.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 어머니께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셔서요. 괜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영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귀찮아했습니다. 요양원에 맡기면서도 이제 좀 편해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병실에서 혼자 그 인터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서영아,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정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영이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이 자신의 과거를 숨겼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요. 한편 요양원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딸분 완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히 직접 데려오셨는데 그때 집에서 모시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하네요. 원장이 직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요. 가족 일에 끼어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어머니를 모르는 척하는 딸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나서 정임의 침대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뭔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혁중의 방문 이후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정임을 보는 눈빛이 바뀌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더욱 움츠러들기만 했습니다. 관심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기자들이 왔어요.
간병인이 다급하게 정임을 찾았습니다. 정임은 의아했습니다. 기자요? 네, 국립의료원에서 이야기가 흘러나간 모양이에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싫어요. 만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안 된다고 하세요. 정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단독 뉴스가 나갔습니다. 은빛 요양원에 숨겨진 전설의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요양원 전경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군 의료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전설적인 간호장교 유정임 씨가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정임의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유정임 씨를 두고 의료계의 전설이라고 표현했으며 그분 덕분에 목숨을 구한 의사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분이 우리 요양원에 계셨다니. 근데 가족은 없으신가 봐요. 마지막 말에 분위기가 잠깐 숙연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장혁 중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유정임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30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이 이렇게 혼자 계신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장혁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그 말에 시청자들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홀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니요. 정임은 자신의 병실에서 혼자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나서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정임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직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정임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들도 모르셨던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임은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다 옛날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요양원으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혹시 유정임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희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방송 출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원장은 모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임의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앞에 꽃바구니와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에게는 하나의 편지도 하나의 꽃바구니도 개인적으로 온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괜찮으시죠? 할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할아버지,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정임의 마음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정임을 찾는 가족이나 지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정임의 이야기는 잊혀져 갔습니다. 정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구나. 그때 신입 간호사 주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고마워요.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주연은 정임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으시구나. 주연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홀로 계신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식어간 후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신입 간호사 김주연만은 여전히 정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연은 정임이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홀로 계신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임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주연은 406호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침대 주변에는 가족들이 가져다 준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정임의 침대 주변은 썰렁했습니다. 그때 주연의 눈에 정임의 낡은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그 가방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가방을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중요한 물건이라도 들어있나? 주연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았지만 정임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예상과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흑백 앨범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다 헤어진 앨범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젊은 정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흰 간호복을 입고 있는 20살 정도의 정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당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군복을 입은 정임과 동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야전병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1952년 부산 야전병원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주연은 감탄했습니다. 정임이 정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앨범을 더 넘겨보니 놀라운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정임의 모습, 동료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심지어 훈장을 받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앨범 외에도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메달 2개가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고 한쪽에는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정임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952년 3월 15일 총상 환자 3명 수술 모두 성공. 1952년 4월 2일 포탄 파편으로 인한 복부 손상 6시간 수술 끝에 생명 구함. 1953년 1월 20일 동상 환자 치료 절단 없이 완치. 일기처럼 적힌 의료 기록들이었습니다. 정임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사에 남을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그때 정임이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정임이 주연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할머니,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주연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가방을 왜 열어봤어요? 정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주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정임이 가방을 주연에게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요. 주연이 정임을 말렸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료 역사 전시회를 자주 해요. 이런 자료들을 전시하면 많은 의료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싫어요. 할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젊은 의료진들이 알아야 해요. 특히 이 기록들은 정말 소중한 역사 자료예요. 주연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장혁중 과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주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장혁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유정임 할머니의 개인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기록들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의료 활동 기록이요. 사진도 있고 수술 기록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자료들이에요. 장혁중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다니. 할머니는 공개하기 싫어하시지만 이런 기록들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건 개인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사의 귀중한 자료예요. 이틀 후 국립의료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역사보존위원회에서 정임의 자료들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의료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연이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자료들을 보고 싶어 해요. 전시회를 열 계획이래요. 싫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의 유산이에요. 주연의 간곡한 설득에 정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국립의료원 로비에 한국의료전사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임의 사진과 기록들이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전시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전설의 유정임 선생님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이 살아계셨다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야. 정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복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한국의료전사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찾아와 정임의 기록들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지 일주일 후 장혁중이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립의료원 원장과 간호부장까지 함께였습니다. 유정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혁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저희 병원으로요. 선생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장혁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젊은 의료진들이 선생님을 정말 뵙고 싶어 해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국립의료원 원장이 나섰습니다. 유정임 선생님, 저는 국립의료원 원장 김태준입니다. 선생님은 저희 병원의 큰 어른이십니다. 마땅히 저희가 모셔야 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아니십니다. 선생님은 우리 의료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간호부장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젊은 간호사들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큰 영감을 주시는지 모르세요.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 해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젊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네, 선생님. 꼭 필요합니다. 정임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보죠. 일주일 후 이송날이 정해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아쉬워했지만 정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소식 전해주세요. 특히 신입 간호사 주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고마웠어, 주연아.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잃지 마. 정임도 주연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송 당일 아침 국립의료원에서 보낸 앰뷸런스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임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편안히 가세요. 장혁중이 정임을 부축해 앰뷸런스에 태웠습니다. 국립의료원까지 가는 동안 정임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곧 도착합니다. 앰뷸런스가 국립의료원 정문을 지나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해야 할 응급실 앞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앰뷸런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응급실 입구부터 시작해서 복도 양쪽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 심지어 행정직원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정임이 들것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장혁중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편히 계세요. 하지만 정임은 고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정임이 앰뷸런스에서 내리자 줄지어 선 의료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경의를 표하는 인사였습니다. 정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의료진들을 둘러보던 정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간호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아, 아직도 소독 제대로 안 하지? 정임의 예상치 못한 농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모든 의료진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하, 선생님이 여전하시네요. 역시 우리 선배님다워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딱딱했던 환영식이 따뜻한 재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의료진다워. 항상 밝게 웃어야지. 젊은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일하렴. 정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임은 계속 조언을 해줬습니다. 손 소독은 기본이고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해. 수술실에서는 절대 긴장하면 안 돼. 환자가 다 느껴.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젊은 의료진들은 정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정임이 배정받을 특실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곳이 선생님 방입니다. 장혁중이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방이네요. 당연히 가장 좋은 방을 드려야죠. 정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이곳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정임의 병실에는 젊은 의료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간호사 이미정이 말했습니다. 갓 졸업한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뭘 그리 궁금해하나요?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 활기가 돌았고 말투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젊은 의사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훌륭한 간호사? 그런 거 별거 아니야. 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전부야. 기술은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마음은 처음부터 가져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다고? 나는 힘든 줄 몰랐어. 정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환자가 웃으면 나도 기뻤고 환자가 나으면 내가 더 행복했어. 그게 의료진의 보람 아니겠니? 젊은 의료진들은 정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병원 측에서 정임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간호교육원에서 자문위원을 맡아주세요. 장혁중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자문위원이요? 네. 신입 간호사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보죠.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그렇게 정임의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신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날 강의실에는 20명의 신입 간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이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앉아요, 앉아. 나는 그냥 할머니야. 정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처음 간호사가 되었을 때 얘기를. 정임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야기,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전해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장비도 없었어. 약도 부족하고 전기도 자주 나갔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 간호사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위험한 환자가 왔어. 다들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그 환자가 지금 이 병원의 외과과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혁중 과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기적이 있어. 그 기적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의 손이야. 정임의 강의는 매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질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임이 국립의료원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정임의 건강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할 일이 생기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특별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후 간호교육원에서는 정임의 편지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병원 전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장혁중이 정임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나는 이제 86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시작된 내 의료 인생이 이곳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남긴 건 전쟁도 메달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 그 손을 여러분이 이어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의료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미소 하나, 회복되는 모습 하나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의료인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있어 우리 의료계의 미래는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병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의료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갈 수많은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정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통해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전설적인 분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